이게 뭐지? 어머님, 이건 대체. 명순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며느리 명순에게. 하지만 그 봉투를 발견하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4시 명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기일. 5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40년째 이렇게 살고 있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손질해둔 제사 음식 재료를 꺼냈습니다. 명태포, 두부, 나물, 각종 채소들.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칼질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40년 동안 제사를 지내왔지만 단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는 무게였습니다. 40년이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왜 이렇게 힘들까? 명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명태를 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제사 준비는 여전히 명순의 몫이었습니다. 남편? 시동생들? 그들은 제사상이 다 차려진 후에나 나타났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거실 불을 켰습니다. 제사상을 펼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밥, 국, 나물, 전, 과일까지. 명순의 손은 40년의 경험으로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에 올렸습니다. 올해도 또 혼자 하는구나. 마지막 과일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사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명수는 서랍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 먼지가 쌓인 구석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 명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봉투 겉면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 며느리 명순에게. 명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어머님이 남기신 건가? 봉투는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사상을 닫고 정리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봉투였습니다. 명수는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남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사 다 됐어? 남편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수는 재빨리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태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67세의 태수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제사상을 보았습니다. 올해도 수고했어. 동생들 오면 시작하자.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진심도 없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명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시동생 2명이 도착했습니다. 큰 시동생 태진, 작은 시동생 태호. 둘 다 60대 중반이었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태진이 가벼운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제사상 위에 음식만 훑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사상은 역시 형수님이 차려야 제맛이지.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명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맛? 40년 동안 당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가 상주로서 절을 올렸습니다. 동생들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명순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명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죠? 명순은 속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남자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형수님 음식 좀 덜어주세요. 형수님 술 한 잔만요. 명수는 40년째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덜어주고 술을 따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 들어간대.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앞치마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니 남자들은 벌써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내년에 또 뵙죠. 시동생들이 휙 하고 나갔습니다. 태수도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제 사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제 사상을 모두 치우고 나니 오후 2시였습니다. 명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뭘 남기신 걸까? 명수는 봉투를 뜯으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열어도 되는 걸까? 망설임이 밀려왔습니다.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했던 시어머니. 명수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열어도 되는 거죠? 명수는 혼잣말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통장 한 권, 그리고 편지 한 장. 명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장 표지에 적힌 이름. 예금주 이명순. 명순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손이 더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 3억.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명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40년 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지켜봤다.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를 보고 계셨구나. 명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수는 봉투와 통장, 편지를 모두 숨겼습니다. 남편에게 들킬 수 없었습니다. 아직 편지를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기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40년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 명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태수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머니 제사상 서랍에 뭔가 있었어. 서랍이 열려 있던데? 명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들킨 건가? 태수가 부엌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여보, 어머니 제사상 서랍에 뭔가 있었어. 서랍이 열려 있던데?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명수는 국자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 숨겨둔 편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들키면 안 돼. 아직 편지도 다 못 읽었는데.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서랍이요? 제가 제사 준비하다가 열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어? 서랍 안에? 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먼지만 가득했어요. 정말? 네. 왜요? 명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이 이런 순간을 위한 훈련이었던 것처럼요. 태수는 잠시 명순을 쳐다보더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명순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험했어. 조심해야 해. 그날 하루 종일 명순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봉투와 편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왜 저한테 3억이나 되는 돈을?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태수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반도 읽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명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40년 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지켜봤다. 새벽에 일어나 제사 준비하는 너,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만드는 너,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던 너. 내 아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만 벌리고 기다렸을 뿐이다. 미안하다, 명순아. 내가 내 아들들을 잘못 키웠다. 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뒀다. 내 아들들에게 주면 순식간에 날리게 뻔했으니까. 하지만 너라면 잘 쓸 거라 믿는다. 명순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4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으니 충분하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내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가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아들들에게는 이 돈 이야기를 하지 마라. 저놈들은 내게서 빼앗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내 것이다. 법적으로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것이니 지켜라. 고맙다, 명순아. 내 진짜 딸이 되어줘서. 시어머니 박영자 올림. 명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를 딸이라고. 명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명순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명순을 지켜주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명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통장도 함께 숨겼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어머님 말씀대로 저놈들은 빼앗으려 할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의 동생 태진과 태호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형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태진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태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말이에요. 그 말에 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장? 어떻게 알았지? 어머니 통장이 왜? 태수도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명의 계좌가 하나 있는데 휴면 계좌로 전환될 예정이라고요. 휴면 계좌? 어머니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는데 이제 연락이 와? 그게 그동안 거래 내역이 있었대요. 마지막 거래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고요. 태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은행에서 보낸 안내문인데 계좌 잔액이 꽤 되는 것 같아요. 태수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상속인이 확인해야 한대요. 근데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상당하다고? 얼마나? 아마 억 단위일 거예요. 태우가 거들었습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들켰다. 완전히 들켰어. 손이 떨렸습니다. 형수님도 오세요. 가족회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진이 명순을 불렀습니다. 명순은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 남자가 소파에 앉아 명순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어머니한테 통장 받으신 거 있으세요? 태진이 물었습니다. 명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주신 거 없어요? 없어요. 명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뭔가 주셨잖아?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제사상 서란 말이야. 거기서 뭔가 꺼낸 거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수는 놀란 척했습니다. 제 사상 서랍? 거긴 먼지밖에 없었어요. 거짓말 마. 내가 봤어. 서랍이 열려 있었고 뭔가 흔적이 있더라고. 태수가 명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통장 받았지? 명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받았다니까요. 형수님, 저희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만약 통장이 있다면 나눠야죠. 태우가 말했습니다. 나눠? 뭘 나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진이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이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통장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명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세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명순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명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수가 명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짜 없어? 확실해? 없다니까요. 왜 자꾸 안 믿어요? 명순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태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만약 나중에 있는 게 밝혀지면 그땐 각오해.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어머니 재산은 우리 삼형제가 나눠야 해. 당신은 며느리일 뿐이야. 태수의 말에 명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일 뿐이라고? 40년 동안 당신 어머니 모신 사람이 며느리일 뿐? 알겠어요. 저는 며느리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명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분명히 뭔가 받았어.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머니 명의 계좌가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그래, 내일 당장 가자. 명수는 문에 귀를 대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다 들통날 거야. 통장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수는 옷장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과 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하죠? 들킬 것 같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적힌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것이니 지켜라. 명수는 결심했습니다. 맞아.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야. 제가 지켜야 해. 명수는 봉투를 다시 숨겼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한 곳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태수가 자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다 들통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생겼습니다. 분노였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뭐였지? 그냥 가정부였나? 며느리일 뿐이라고? 명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4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삶에서 벗어날 기회.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이 눈을 떴을 때 태수는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 다녀온다. 점심 전에 올게. 명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행에 갔구나. 이제 끝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딸 지혜.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혜야. 지금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딸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어려워. 엄마, 지금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갑자기? 응.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어. 할머니랑 관련된 거야. 명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랑 관련된 게 뭔데? 전화로는 못 말해. 엄마, 빨리 와. 중요한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수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관련된 게 뭘까? 지혜가 뭘 알고 있는 거지? 명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명수는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시어머니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 택시 창밖으로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명순의 가슴은 불안과 기대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딸 지혜의 집은 시내 아파트였습니다. 명순이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어서 와. 38세의 딸 지혜가 명순을 맞았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니? 명순이 물었습니다. 엄마 일단 앉아. 지혜는 명순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이거 할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지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손녀 지혜에게.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명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도 편지를? 응. 근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5년 후에 열어보라고. 5년 후? 응. 그래서 나도 어제 처음 열어봤어. 지혜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명순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봐. 명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혜에게 보낸 편지. 사랑하는 지혜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직 어린 나이구나. 하지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도 제법 어른이 되어 있겠지.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내 엄마를 꼭 지켜줘라. 내 엄마는 4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정말 고생했다. 할머니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다. 내 아빠와 삼촌들은 믿을 수 없다. 저놈들은 엄마를 그냥 가정부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내 엄마는 우리 집의 기둥이었다. 내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무너졌을 거다. 할머니가 돌아가면 저놈들이 엄마를 더 못 살게 굴 거다. 그때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뭔가 남겨줄 거다. 저놈들이 그걸 빼앗으려 할 텐데 절대 빼앗기지 않게 도와줘라. 지혜야,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다. 그 착함 때문에 평생 손해만 봤다. 이젠 내가 엄마를 지켜줄 차례다. 할머니가 언제나 너희를 지켜볼게. 할머니 박영자 올림. 명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딸에게까지 부탁을 남기시면서요. 엄마, 할머니 말씀이 무슨 뜻이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뭘 남기셨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지혜에게 시어머니의 편지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지혜는 통장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억? 엄마, 이게 진짜야? 그래. 제사상 서랍에서 찾았어. 대박. 할머니가 진짜 준비하신 거네. 지혜는 명순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 드디어 엄마도 엄마 거 생긴 거야. 하지만 명순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문제가 있어. 아빠랑 삼촌들이 알았어. 뭐? 어떻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나 봐. 어제 집에 와서 나한테 추궁했어. 명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지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어? 나는 며느리일 뿐이라고. 어머니 재산은 삼형제가 나눠야 한대. 말도 안 돼. 할머니가 엄마 주신 건데? 그래도 법적으론 아빠가 상속권자잖니. 엄마, 이거 엄마 명의로 되어 있잖아. 증여야 증여. 상속이 아니라고.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할머니 말씀 기억 안 나? 절대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잖아. 지혜가 명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40년 동안 참고 살았어. 이젠 엄마가 엄마 거 지켜야 해. 명순은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강하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지혜야, 아빠가 오늘 은행 간다고 했어. 확인하러.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지. 엄마, 우리 집으로 와. 일단 피해. 피하다니? 응.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아빠가 계속 괴롭힐 거야.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자. 명수는 망설였습니다. 40년 동안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결정해. 계속 당할 거야 아니면 맞설 거야? 지혜의 말이 명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았어. 며칠 있을게. 잘 생각했어, 엄마. 지혜가 웃으며 명순을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명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태수였습니다. 명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밖에 나왔어요. 당장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통장 말이야. 은행에서 확인했어. 어머니 통장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 명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켰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없다고 했잖아.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주셨든 말든 그건 우리 삼형제가 나눠야 할 재산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명수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40년 동안 밥 먹고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태수의 말에 명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밥 먹고 살았으면 됐다고? 당장 집으로 와. 안 그러면 각오해.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당신이 순순히 안 주면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수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래? 통장 내놓으래.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한대. 법적으로? 웃기네. 엄마 명의인데 무슨 법적 조치를 해?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근데 지혜야, 난 무서워. 법정까지 가야 하나? 엄마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어떻게 확신해? 할머니가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 엄마 명의로 증여하셨고 편지까지 남기셨어. 지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40년 동안 참았잖아. 이젠 싸워야 해. 명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젠 싸워야 해. 그날 저녁 태수가 지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빠네. 문 열어줄래? 엄마 어떻게 할래? 명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열어줘. 피할 수는 없잖니.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시동생 태진과 태호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태수가 명순에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 아니에요. 저는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명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이러지 마시고 통장이나 내놓으세요.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 쓰게요. 공평하게? 40년 동안 당신들이 한 게 뭔데요? 명순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당신들은 제사 한 번이라도 지냈어요? 명절 음식 한 번이라도 만들었어요? 명순이 일어섰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사 준비한 사람이 누군데요?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만든 사람이 누구고요?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태호가 변명했습니다. 당연해요? 40년 동안 당연하게만 살았어요?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병원 간호는요? 밤새 옆에서 지킨 사람이 누군데요?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왔어요? 세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만 요구했잖아요.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병원비 달라고만 했잖아요. 명순이 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재산 나누자고요? 웃기지 마세요.
태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맞아요. 이제 저도 할 말은 해야죠. 40년 동안 밥 먹고 살았으면 충분하잖아. 밥 먹고 살았다고요? 명순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집에서 일한 대가가 밥값이에요? 그럼 가정부 고용했으면 월급 얼마나 나갔을까요? 가정부? 당신이 지금. 저는 가정부보다 못한 대우 받았어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월급도 없었어요. 명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혜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지혜야, 넌 빠져. 못 빠져요. 할머니가 저한테 엄마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혜가 할머니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할머니가 저한테 쓴 편지예요. 태수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태진과 태호도 편지를 보았습니다. 형님, 이게 뭔가요? 어머니가 우리를 못 믿는다고? 저놈들은 믿을 수 없다고 쓰셨네요. 세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불효자인지. 불효자? 맞아요. 불효자들이에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 한 게 뭐예요? 명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당신들한테 주면 순식간에 날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당신들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뭐 했어요? 빚을 얼마나 졌어요? 명순의 말에 세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통장은 못 드려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싸우자는 거야? 태수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명순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명순을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후회할 거야. 세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혜가 명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혜야, 나 무서워. 법정까지 가야 하나? 엄마, 우리가 이길 거야. 할머니가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 명수는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지혜의 집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명수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명순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어머님,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명순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남편 태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다. 유언장 무효 소송 제기한다. 각오해라. 명수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그때 지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도 변호사 알아봤어. 오늘 상담 받으러 가자. 정말? 응. 가족법 전문 변호사래. 이런 케이스 많이 해봤대. 명수는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두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순에게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있었고 시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명순과 지혜는 오전 10시에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청담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순의 손은 떨렸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오다니.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인데. 지혜가 명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명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님 상담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가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명순과 지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제사, 봉투 발견, 3억 원 통장, 편지, 그리고 남편 가족의 협박까지. 김지은 변호사는 메모하며 경청했습니다. 통장과 편지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명순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통장과 편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여입니다. 증여요? 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의사님 명의로 증여하신 겁니다. 김지은 변호사가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통장 개설일을 보세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2년 전이네요. 2년 전이요? 명수는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편지는 증여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 남편이 무효 소송을 해도 저희가 이길 수 있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 진단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그럼 더 확실합니다. 증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한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명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남편 측에서 편지가 위조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조라니요? 네. 의사님이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편지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명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이 편지를 쓰실 때 누군가 함께 있었거나 증여 의사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완벽합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님이 혼자 준비하셨을 거예요. 병원 기록은요?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자주 다니셨나요? 네.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셔서 매달 병원에 가셨어요. 주치의가 계셨겠네요. 혹시 그분께 시어머니가 의사님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을까요? 명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병원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회상 장면.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정말 착하죠? 시어머니가 주치의에게 명순을 소개했습니다. 네, 늘 함께 오시는 걸 봤습니다. 효부시네요. 주치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효부예요, 효부. 이 집안은 며느리가 지탱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명순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죽으면 우리 며느리한테 다 줄 거예요. 아들들은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님, 명순이 놀라 말렸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은 우리 편이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명수는 그 장면을 기억해냈습니다. 있어요. 주치의 선생님이요. 정말요? 김지은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어머님이 주치의 선생님한테 며느리한테 다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완벽합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을 수 있으면 승소 확률이 거의 100%예요. 명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 이름이 기억나세요? 네. 서울내과 의원이에요. 박철수 원장님이셨어요. 좋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증언 부탁드릴 수 있는지. 김지은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 측 소송에 대응하면 되는 건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 측에서 소장이 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재판은 언제쯤 열릴까요? 빠르면 한 달 후, 늦으면 2달 후 정도 예상됩니다. 명수는 긴장했습니다. 의사님, 재판까지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계속 괴롭히면 어떡하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협박하면 바로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명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좀 안심돼. 응. 변호사님이 이길 수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용기가 나. 당연히 이겨야지. 할머니가 엄마 주신 건데. 두 사람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주치의 선생님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게. 근데 선생님이 증언해 주실까? 해 주실 거야. 할머니를 오래 봐오셨으면 엄마 고생한 것도 아실 테니까. 명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혜야, 나 무서우면서도 신기해. 뭐가?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 지혜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대단한 거야. 고맙다 지혜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용기 낸 거지. 그날 오후 김지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박철수 원장님께 연락했는데 증언해 주시겠대요. 정말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원장님이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진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모셨는지도 다 기억하신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원장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원장님께 봉투 하나를 맡기셨대요. 봉투요? 명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만약 며느리가 찾아오면 주라고 하셨대요. 그게 뭔가요? 원장님도 모르신대요. 봉투가 봉해져 있어서 내일 병원으로 오시면 드린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수는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야, 어머님이 주치의 선생님한테도 뭔가 남기셨대. 진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내일 병원 가야겠어. 나도 같이 갈게. 다음 날 오전 명순과 지혜는 서울 내과의원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60대 중반의 박철수 원장이 일어나 반겼습니다. 명순 씨, 오랜만이에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처음 보네요. 많이 힘드셨죠? 네. 그런데 원장님, 어머님이 뭔가 남기셨다고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겁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주시면서 며느리가 찾아오면 주라고 하셨어요.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며느리 명순에게 마이너스 혼자 열어볼 것. 원장님, 제가 여기서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잠시 나가 있을게요. 박 원장이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명수는 지혜와 함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박 원장에게 맡긴 편지. 명순아, 내가 이 편지를 박 원장님께 맡긴다는 건 너희 집안 남자들이 너를 괴롭힐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박 원장님은 좋은 분이시다. 10년 동안 나를 진료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다 보셨다. 그래서 혹시라도 법정까지 가게 되면 박 원장님께 증언을 부탁해라. 원장님은 내가 정신 멀쩡할 때 며느리한테 다 줄 거다라고 말한 걸 기억하실 거다. 그분의 증언이면 충분할 거다. 명순아, 나는 내가 이기길 바란다. 40년 동안 고생한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저놈들한테 지지 마라. 내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시어머니 박영자 올림. 명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잠시 후 박 원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편지 확인하셨어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명순 씨를 정말 아끼셨어요. 진료할 때마다 며느리 자랑하셨죠. 정말요? 네. 우리 집은 며느리가 지탱하고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박 원장의 말에 명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원장님, 혹시 재판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본 걸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순 씨, 힘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원장님. 힘낼게요. 병원을 나서는 명순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확실해졌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 어머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지킬게요. 어머님이 주신 사랑 꼭 지킬게요. 그날 저녁 명순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김지은 변호사였습니다. 의사님, 남편 측에서 소장 접수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셔서 답변서 작성하시죠. 명수는 문자를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편지, 통장, 그리고 증인. 무엇보다 딸 지혜가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야, 소송 시작됐대. 알았어, 엄마. 내일 같이 가자. 응. 고맙다. 명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요. 제가 이길게요. 다음 날 아침 명순이 김지은 변호사 사무실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택배 왔어. 택배? 내가 주문한 거 없는데? 지혜가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란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왜? 누가 보낸 건데? 명순이 택배 상자를 받아보았습니다. 발신인 란에 적힌 이름. 박영자.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순아, 이걸 보면 모든 게 끝날 거다. 마이너스 어머니. 명순과 지혜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뭘까? 모르겠어. 빨리 확인해 보자. 두 사람은 급하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파일명 명순에게 최종. MP4. 명순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명순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명순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계획대로 된 거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순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가 명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순아, 나 박영자다. 이 영상은 내가 죽기 한 달 전에 찍는 거야. 정신도 멀쩡하고 누구한테 강요받은 것도 아니야. 이 영상을 택배로 보낸 이유는 간단해. 너희 집안 남자들이 분명히 시비를 걸 거니까. 어머니가 치매였다, 강요당했다, 뭐 이런 소리 할 거야. 그래서 준비했어. 이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명순아,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 40년 전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시작할게. 명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나는 비밀 하나를 알았어. 결혼식 전날이었어. 내 아들 태수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명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가 우연히 봤대. 태수가 어떤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 나는 너무 화가 났어. 당장 결혼 취소하고 싶었어. 근데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고 준비도 다 끝났고.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결혼은 진행하되 평생 내 편에 서기로.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그걸 아셨으면서. 미안하다, 명순아.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어. 내 부모님한테도 미안했어. 하지만 나는 결심했어. 내 아들이 너를 못 살게 굴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40년 동안 너를 지켜봤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태수는 결혼하고도 계속 바람을 폈어. 나도 다 알았어. 근데 내가 모르는 척하는 걸 보면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준비하기 시작했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너한테 주기로. 명수는 화면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게 통장이야. 1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태수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 내 남편이 남긴 돈이랑 내가 모은 돈, 그리고 건물 임대료까지 다 모았어. 이 돈은 내 거야, 명순아. 법적으로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10년 전에 이미 증여했어.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태수야, 태진아, 태호야.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너희는 평생 명순이한테 뭘 해줬냐? 제사는? 명절은? 내 병원 간호는? 하나도 안 했잖니. 그저 돈만 요구했어. 어머니, 사업 자금 좀 주세요. 어머니, 빚 좀 갚아주세요. 너희가 한 게 그거밖에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은 명순이한테 준다. 너희는 법적 유류분만 받아라. 그리고 태수야, 특히 너. 40년 동안 명순이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나는 다 봤어. 바람 피우고 무시하고 밥값이라고 말하고. 명순이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어. 그걸 이제라도 알아라.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명순아, 다시 너한테 말할게. 이 영상은 법적 효력이 있어. 내가 정신 멀쩡할 때 찍은 거고 증인도 있어. 이 영상을 찍을 때 박철수 원장님이 함께 계셔. 원장님이 내 정신 상태를 확인해 주실 거야. 화면이 잠깐 흔들리더니 박 원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박철수 원장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0년 4월 15일입니다. 박영자님은 현재 정신이 온전하시고 본인의 자유의사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계십니다. 치매나 다른 정신질환은 없으십니다. 다시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명순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너는 내 진짜 딸이야. 40년 동안 고마웠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절대로 저놈들한테 지지 마라. 이 영상이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랑한다, 명순아.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명수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혜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머님, 이렇게까지. 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불륜도 시댁 식구들의 무심함도, 그리고 명순의 고통도. 엄마, 이제 확실해. 우리가 완전히 이겼어. 지혜가 명순을 안았습니다. 이 영상이면 아빠는 할 말이 없을 거야.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40년 전부터 그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엄마, 놀랐지? 응.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당신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했어. 근데 사실은 자기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이제 중요한 건 엄마가 이기는 거야. 맞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져서는 안 돼. 명수는 눈물을 닦고 김지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님이 영상을 남기셨어요. 택배로 도착했어요. 영상이요? 네. 시어머님이 직접 증여 의사를 밝히신 영상이에요. 주치의 선생님도 같이 나오세요. 김지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대박이네요. 그거면 완벽해요.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확인해야 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김지은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는 영상을 3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정말요? 네. 이 영상 하나면 소송은 끝이에요.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김지은 변호사는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날짜도 명확하고 주치의 증언도 있고 시어머님이 직접 증여 의사를 밝히셨어요. 남편 측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복하거나 재판에서 지거나 둘 중 하나죠. 명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답변서에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낼게요. 내용 증명이요? 네. 우리한테 이런 결정적 증거가 있으니 소송 취하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까지 안 가도 되나요? 상대방이 현명하다면 취하할 거예요. 재판해봤자 100%질 테니까요. 명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뭘요? 시어머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날 저녁 김지은 변호사는 남편 측 변호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피고 명수는 증여자 시어머니의 영상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 해당 영상에는 증여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 있으며 주치의의 정신 상태 확인도 포함됨. 원고 남편의 승소 가능성은 0%임. 소송 취하를 권고함. 이틀 후 남편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진짜 어머니 영상을 가지고 있어?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그게 진짜야? 네. 어머님이 직접 찍으셨어요. 원장님도 같이 나오세요. 태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당신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 40년 살았잖아. 40년이요? 그 40년 동안 당신은 저한테 뭐 해줬어요? 명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바람 피우면서요. 어머님이 다 아셨대요. 40년 전 결혼 전부터요. 명순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어머님 영상에 다 나와요. 당신이 결혼 일주일 전에 다른 여자랑 호텔 간 것도요. 그리고 결혼하고도 계속 바람 피운 것도 다 아셨대요. 태수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40년 지나서요? 나도 잘못했어. 알아.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소송 취하하세요. 그게 당신한테도 좋아요. 형제들은 뭐래? 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뭐래? 생각해 본대. 당연히 취하해야지. 재판하면 창피만 당할 텐데. 그러게. 일주일 후 김지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님, 상대방이 소송 취하했어요. 정말요? 네. 방금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대요.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네. 의사님이 이기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명수는 전화를 끊고 지혜를 받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이겼어. 엄마. 지혜가 명순을 꼭 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혜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명순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겼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긴 건 좋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지혜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하고 싶은 거. 나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천천히 찾아가면 돼. 이제 시간 많잖아.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시어머니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명순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시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며칠 후 명순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명순 씨, 저는 시아버지 친구였던 김영호입니다.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탁하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명순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님이 부탁하신 일이 또 있다고? 명순은 지혜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할머니가 뭘 또 준비하신 거야? 모르겠어. 만나봐야 알 것 같아. 명수는 김영호라는 사람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은행 본점으로 오세요.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명수는 문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앙은행? 서류? 어머님은 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걸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명순과 지혜는 서울중앙은행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 앞에서 명수는 긴장했습니다. 지혜야, 이게 뭘까? 어머님이 또 뭘 준비하신 걸까? 모르겠어, 엄마. 근데 좋은 일일 거야. 할머니가 하시는 일인데. 두 사람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김영호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자 직원이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명순 씨시죠? 저는 김영호입니다. 고 박영자 여사님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님과 50년 지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순이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김영호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제가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자 씨 남편분과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영자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영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명순 씨가 소송에서 이기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또 다른 편지와 서류가 나왔습니다. 김영호에게 맡긴 편지. 명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소송에서 이긴 거구나. 축하한다. 정말 잘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을 줄 시간이야. 김영호 사장님은 내 남편의 오랜 친구였어. 그리고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분이시지. 명순아, 사실 내가 너한테 준 3억은 시작에 불과해. 내 남편이 김 사장님과 함께 투자한 부동산이 하나 있어.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야. 그 건물 지분 50%가 우리 집 몫이었어. 원래는 내 남편 명의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명의로 바꿨어.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명의로 바꿨지. 그 건물 지분 가치가 지금 약 10억 정도 될 거야. 임대 수익도 매달 500만 원씩 나와. 명순아, 이건 내가 40년 동안 일한 대가야. 누가 뭐라 해도 내 거야. 김 사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야. 잘 들어라. 시어머니 박영자 올림. 명수는 편지를 읽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영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건물 등기 부등본입니다. 보시면 소유자가 이명순 씨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는 서류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영자 씨는 정말 치밀한 분이셨습니다. 10년 전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셨죠. 김영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제가 받아서 명순 씨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네. 영자 씨가 개설해 주신 그 통장 말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5년 동안 계속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네. 5년 동안 500만 원씩 총 3억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 통장에 있던 돈은 따로입니다. 김영호가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원래 영자 씨가 모아두신 3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 임대료 3억입니다. 그럼 총 6억인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6억에 건물 지분 10억을 합치면 16억 정도 됩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6억이라니. 영자 씨는 명순 씨가 평생 편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김영호는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순 씨, 영자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무슨 말씀인데요? 명순이는 4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켰다. 이제는 명순이가 행복할 차례다.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김영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자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명순 씨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순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 명순과 지혜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믿어져? 안 믿어져. 꿈 같아. 16억이면 엄마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그때 명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태수였습니다. 명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태수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밖에 나와 있어요. 왜요? 당장 집으로 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얘기는 만나서 해.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혜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집으로 오래. 혹시 건물 얘기 알았나? 상담실 문을 열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명순 씨시죠? 저는 김영호입니다. 고 박영자 여사님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님과 50년 지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순이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김영호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제가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자 씨 남편분과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영자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영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명순 씨가 소송에서 이기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또 다른 편지와 서류가 나왔습니다. 김영호에게 맡긴 편지. 명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소송에서 이긴 거구나. 축하한다. 정말 잘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을 줄 시간이야. 김영호 사장님은 내 남편의 오랜 친구였어. 그리고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분이시지. 명순아, 사실 내가 너한테 준 3억은 시작에 불과해. 내 남편이 김 사장님과 함께 투자한 부동산이 하나 있어.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야. 그 건물 지분 50%가 우리 집 몫이었어. 원래는 내 남편 명의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명의로 바꿨어.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명의로 바꿨지. 그 건물 지분 가치가 지금 약 10억 정도 될 거야. 임대 수익도 매달 500만 원씩 나와. 명순아, 이건 내가 40년 동안 일한 대가야. 누가 뭐라 해도 내 거야. 김 사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야. 잘 들어라. 시어머니 박영자 올림. 명수는 편지를 읽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영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건물 등기 부등본입니다. 보시면 소유자가 이명순 씨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는 서류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영자 씨는 정말 치밀한 분이셨습니다. 10년 전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셨죠. 김영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제가 받아서 명순 씨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네. 영자 씨가 개설해 주신 그 통장 말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5년 동안 계속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네. 5년 동안 500만 원씩 총 3억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 통장에 있던 돈은 따로입니다. 김영호가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원래 영자 씨가 모아두신 3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 임대료 3억입니다. 그럼 총 6억인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6억에 건물 지분 10억을 합치면 16억 정도 됩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6억이라니. 영자 씨는 명순 씨가 평생 편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김영호는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순 씨, 영자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무슨 말씀인데요? 명순이는 4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켰다. 이제는 명순이가 행복할 차례다.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김영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자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명순 씨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순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 명순과 지혜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믿어져? 안 믿어져. 꿈 같아. 16억이면 엄마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그때 명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태수였습니다. 명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태수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밖에 나와 있어요. 왜요? 당장 집으로 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얘기는 만나서 해.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혜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집으로 오래. 혹시 건물 얘기 알았나?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지혜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문자가 20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과 시동생들이었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재산 절반은 내놔야 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협박성 문자들이었습니다. 명수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새로운 문자가 왔습니다. 김지은 변호사였습니다. 의사님, 남편 측에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요. 상담 필요합니다.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순에게는 시어머니가 남긴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한 번 더 힘내볼게요. 명수는 변호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길 것이라는 것을. 2달 후 가정법원. 명수는 김지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이었습니다. 의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유리해요. 김지은 변호사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태수와 시동생들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순과 눈이 마주쳤지만 명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끝내자.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세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혼 청구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말씀해 주세요. 태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최태수는 피고 이명순과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최근 원고 모친의 유산을 독점하여 원고와 그 형제들의 상속권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약 1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최소 50%, 즉 8억 원의 분할을 요구합니다. 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8억을 달라고? 당신들이 한 게 뭔데? 판사가 명순 쪽을 봤습니다. 피고 측 답변하시죠. 김지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닙니다. 피고의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시어머니의 재산은 원래 원고에 부친 재산이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모친이 상속받았고 모친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아들들이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부당하게 독점한 것입니다. 김지은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시어머니께서는 생전에 명확한 의사로 피고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작성한 편지입니다. 둘째, 시어머니의 주치의 증언입니다. 셋째, 시어머니께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입니까? 판사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께서 증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영상입니다. 영상을 재생해 주시죠. 법정 스크린에 시어머니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순아, 나 박영자다. 영상이 진행되면서 태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시동생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전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시작할게. 시어머니가 태수의 결혼 전 불륜을 폭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수는 결혼하고도 계속 바람을 폈어. 태진이와 태호는 돈만 요구했어. 제사도 명절도 내 병원 간호도 전부 명순이가 했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판사가 태수를 봤습니다. 원고, 이 영상 내용이 사실입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일부는 사실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 측 다른 증거도 있습니까? 네. 박철수 원장님의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을 불러주세요. 잠시 후 박철수 원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세요. 박 원장이 선서했습니다. 증인, 피고의 시어머니를 진료하셨죠? 김지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10년 이상 진료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피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며느리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지탱하고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죽으면 우리 며느리한테 다 줄 거예요. 아들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2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치매나 다른 정신질환은 없었습니다. 박 원장의 증언이 끝났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더 주장하실 게 있습니까? 태수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피고 측은요? 김지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피고는 40년 동안 시댁을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제사, 명절, 간호, 가사, 노동 모두 피고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그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피고가 40년 동안 지낸 제사 목록입니다. 시부모님 제사, 시조부모님 제사, 명절 차례까지 합치면 총 800회가 넘습니다. 모두 혼자서 준비하고 지냈습니다. 방청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 병원 간호 기록입니다. 5년 동안 매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혼자서요. 원고나 그 형제들은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명순을 봤습니다. 피고는 40년 동안 무급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헌신을 인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재산은 피고가 40년 동안 일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김지은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태수를 받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겁니까? 아내에게. 아니, 전 아내에게. 태수는 명순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고생시켰습니다. 나는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수는 태수를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법정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태수가 명순을 불렀습니다. 명순아. 명순은 멈춰 섰습니다. 뭐예요?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알아.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뭐요? 너는 나를 사랑한 적 있어? 명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었어요. 처음엔. 네. 하지만 당신이 그걸 다 죽였어요. 명수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남남으로 삽시다. 명수나. 하지만 명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했어. 응. 이제 끝났어. 판결 나오면 진짜 끝이야. 두 모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한 달 후 판결 선고일. 명수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명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해당 재산은 피고의 시어머니가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증여 의사는 명확하며 피고의 40년간 헌신을 고려할 때 해당 증여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판사는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의상 선고를 마칩니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가 명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도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님. 완전한 승리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겼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법정을 나오는 길 태수와 시동생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순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순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40년의 세월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명순과 지혜는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새로 사야지. 내 이름으로. 명수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 해볼까 해. 엄마가 하고 싶었던 게 뭔데? 여행도 가보고 취미도 배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 나도 도와줄게. 고맙다, 지혜야. 명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용기 낸 거지. 두 모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저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40년 동안 감옥 같았던 삶에서 벗어났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 인생을 되찾게 해주셔서.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혜가 명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응, 이제 시작이야. 명순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별빛 아래 명순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그림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명순은 새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아파트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 집을 가지는 거야. 부동산을 나서는데 누군가 명순을 불렀습니다. 명순 씨. 돌아보니 낯선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태수 씨의 첫사랑이었던 사람입니다. 명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0년 전 태수 씨와 사귀던 사람이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명순 씨한테 할 말 있어요.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명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들어볼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40년 전 그날, 명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카페에서 명순은 태수의 첫사랑이었다는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서윤이 43세였습니다. 4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명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태수 씨를 먼저 떠났어요. 당신이요? 네. 태수 씨가 절 버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명수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영상에서는 태수가 바람을 피웠다고 했는데 윤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저와 태수 씨는 2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태수 씨한테 미안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죠. 명수는 여자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님은 태수가 바람을 폈다고. 아, 그건 제 잘못이에요.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어진 다음 날 제가 태수 씨를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짐을 돌려주려고요. 근데 그걸 태수 씨 어머니 친구분이 보신 거예요. 호텔에서 나오는 걸요. 명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신 거군요. 네. 태수 씨는 저한테 차였는데 오히려 바람을 폈다고 오해받은 거예요. 그런데 태수 씨는 왜 해명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차인 걸 인정하기 싫었겠죠.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태수 씨는 명순 씨와 결혼했어요. 저는 그때 미안했어요. 제 때문에 태수 씨가 상처받은 것 같아서. 명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나요? 적어도 저와는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요. 윤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어머님 말씀이 맞았네. 결혼 후에 바람을 폈으니까.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뉴스에서 봤어요. 명순 씨 재판 이야기. 윤희가 말했습니다. 명순 씨가 40년 동안 고생하신 거 보고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태수 씨를 차지 않았으면 태수 씨가 명순 씨한테 더 잘했을까 생각했어요. 명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저한테 잘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거죠. 명순 씨, 오히려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줘서. 명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두 여자는 헤어졌습니다. 명수는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그날도 결국 어머님이 오르셨어. 그 사람은 변명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밝고 깨끗한 30평 아파트였습니다.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지혜가 이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명수는 짐을 풀며 웃었습니다. 새 가구, 새 커튼, 새 침대.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 둘까? 지혜가 상자 하나를 들었습니다. 명순이 보니 시어머니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놓을게. 명수는 시어머니 사진을 장식장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어머님, 새 집이에요. 잘 지켜봐 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아무도 명순에게 밥을 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명순에게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명순은 평생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명순 씨, 그림 실력이 느셨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는 꽃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바라기, 장미, 백합. 40년 동안 집안일만 하느라 보지 못했던 꽃들이었습니다.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쉬세요. 강사의 목소리에 따라 명수는 숨을 쉬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하는 게 처음이네. 명수는 바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수는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혜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잘하고 있어. 두 모녀는 웃으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저녁 6시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제사상이 다 차려지자 명수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명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지혜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명순과 지혜는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사 지내는 게 힘들지 않아? 아니, 이제는 즐거워. 왜?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명수는 웃었습니다. 그게 차이구나. 응.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야. 두 모녀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명수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것, 새 집으로 이사한 것, 그림을 배운 것, 여행을 간 것.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 인생을 되찾게 해주셔서. 명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평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수채화 교실에 갔습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리는 날이었습니다. 명순 씨, 오늘은 어떤 풍경을 그리실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사상을 그릴래요. 제사상이요? 네. 예쁜 제사상이요. 꽃도 놓고 과일도 놓고. 좋은 생각이네요. 명수는 물감을 꺼냈습니다. 캔버스에 제사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제사상 보자기, 정갈한 음식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여자.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며 제사를 지내는 여자였습니다. 오후에는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명수는 요가복을 입고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나무 자세를 배울 거예요. 강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명수는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흔들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명순 씨. 중심을 잘 잡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중심을 잡았어. 내 중심을 찾았어.
저녁에는 지혜가 놀러 왔습니다. 엄마 뭐해? 저녁 준비 중이야. 같이 먹을래? 좋지.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그리고 생선구이.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10년은 젊어 보여. 고맙다. 명수는 웃었습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무슨 소리야? 그냥 물어본 거야. 엄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도 되잖아.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혼자가 좋아. 왜? 4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응. 천천히 내 속도대로 살 거야. 식사를 마치고 지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수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일기였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오늘은 시어머니 제사를 지냈다. 지혜와 함께 제사상을 차렸다. 이제는 제사가 무겁지 않다. 오히려 어머님과의 따뜻한 연결고리 같다. 그림 수업에서 제사상을 그렸다.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다. 요가 수업에서는 나무 자세를 배웠다.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나는 이제 내 중심을 찾았다. 1년 전 나는 40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지금은 매일이 새롭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이게 자유구나.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되찾게 해주셔서. 명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명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명수는 이제 72세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60대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였습니다. 이명순 수채화 전시 마이너스 두 번째 인생. 전시회 제목이었습니다. 그림들은 모두 명순의 새로운 일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다 베란다에서 본 일몰, 요가 수업 풍경, 그리고 제사상. 지혜가 전시회에 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2년 만에 전시회까지 열다니. 누가 봐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 당연하지. 엄마 그림 예쁜데. 명수는 그림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한 그림 앞에서 명수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 여자는 제사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제목은 감사였습니다. 엄마, 이 그림 제일 마음에 들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 그림이 내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것 같아.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그림 정말 따뜻하네요. 제사상인데 이렇게 밝을 수가 있네요. 명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웃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명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놓인 시어머니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전시회 잘 끝났어요. 사람들이 제 그림을 좋아해 주셨어요. 명수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자유였어요. 그리고 용기였어요.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명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까 설레며 일어나요. 이게 제가 평생 꿈꿨던 삶이에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시어머니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그날 밤 명수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순에게는 반짝반짝 빛나 보였습니다. 40년을 참고 살았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어. 명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명수는 팔을 쭉 뻗어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별을 잡으려는 것처럼. 나는 자유야.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나는 그냥 이명순이야. 바람이 명순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명순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완전한 평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찾지 못했던 평온을 이제는 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그림을 그릴까 아니면 여행을 갈까? 친구들을 만날까 아니면 혼자 조용히 책을 읽을까? 모든 게 명순의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명순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좋아. 내일은 책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지혜한테 전화해야지.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명수는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너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명순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고맙다. 내 마지막 소원을 이뤄줘서. 어머님의 소원이 뭐였는데요? 너의 행복이었어. 시어머니는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님. 약속드려요.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순의 새로운 하루가. 명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명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명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명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행복해 보이네. 명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명수는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던 그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명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순의 삶도 이제는 아름다웠습니다. 끝 70세에 찾은 자유, 40년 만에 되찾은 인생. 이명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명순으로 사는 삶의 시작. 여러분, 명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40년을 참고 살았던 한 여인이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그녀를 구원했고 그녀의 용기가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명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명순처럼 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분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행복을.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먼저 다음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